이것에 도장을 찍어라. 폭우가 쏟아지는 밤, 윤노 부인이 차가운 눈빛으로 이혼서를 내밀었습니다. 친정의 논을 빼앗겠다는 협박까지 더해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요. 온 집안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믿었던 남편마저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별채에 홀로 갇힌 서린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방바닥과 꺼져가는 등잔불뿐이었지요. 과연 서린은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십 년간 감추어진 서문가의 비밀은 누가 밝혀낼 수 있을까요? 6070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먼 옛날 전라도 남원 인근에 오래된 양반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대로 권세를 누려온 청송서문가였지요. 높다란 소슬대문 위로는 세월의 이끼가 두껍게 끼었고 담장 안으로는 늘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란 것이 평온한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처럼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섬뜩한 침묵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문가 하면 이래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권세 있는 양반가라 함부로 흉을 보지는 못하면서도 저녁 불빛 아래 모이면 꼭 한마디씩 주고받았습니다. 그 집 며느리는 오래 못 버틴다는 말이었지요. 첫째 며느리도 둘째 며느리도 셋째 며느리도 모두 그 집 문턱을 넘었다가 결국 쓸쓸히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작 두려워하는 건 서문가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 안주인 윤노 부인이었지요. 그 눈빛 한 번에 하인들이 벌벌 떨었고 그 한마디에 며느리들이 몸을 움츠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남원에서 반나절 거리쯤 되는 작은 마을에 한서린이라는 교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씨 가문은 한때 번듯한 양반가였으나 서린의 아버지가 중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난 뒤로는 하루가 다르게 기울어졌지요. 논밭은 빚에 잡혔고 하인들은 하나둘 떠나갔으며 약값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아침이면 아궁이에 넣을 나무조차 모자라 온 식구가 소미불 하나를 덮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서린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보일 여유조차 없었지요. 아래로는 어린 동생들이 셋이나 있었고 어머니는 아버지 병간호에 지쳐 반쪽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서린은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아버지의 약탕기를 불 위에 올리고 동생들을 씻기고 낡은 삼배 치마를 꿰매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비단 실이 손가락에 걸릴 때마다 살갗이 당겼습니다. 그래도 서린은 묵묵히 바늘을 놀렸지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던 시절 그를 가르쳐 주었는데 한 번 읽으면 잊지 않았고 한 번 들으면 속뜻까지 헤아렸습니다. 하지만 그 총명함이 이 집안에서는 별 소용이 없었지요. 서린에게 필요한 건 지혜가 아니라 쌀이었고 학문이 아니라 약재였으니까요. 서린은 자신의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두려울 때도 그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저 아이는 속이 깊다고 했지만 사실 서린은 무너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이 집 전체가 무너지니까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뜻밖의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청송 서문가의 외아들 서문태강에게 서린을 며느리로 맡겠다는 것이었지요. 중매쟁이 노파는 서문가의 번듯함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서린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들의 소문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약재상에서 보낸 독촉 서찰이 날아들었고 다음 날엔 빚을 진 곳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지요. 서린을 시집 보내는 대가로 집안의 빚을 청산해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서린은 그 이야기를 밤에 혼자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마 딸 얼굴을 보며 말하지 못하고 벽 너머에서 흐느끼며 전했지요.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어둠 속을 바라보았지요. 가슴 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것이 스며들었지만 서린은 그것을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본래 전날 밤 마을의 한 노파가 서린을 찾아왔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 눈빛만은 또렷하던 그 노파는 서린의 손을 꼭 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그 집에선 웃지 말거라. 그것뿐이었습니다. 노파는 더 말하지 않았고 서린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서린의 귓속에서 내내 맴돌았지요. 그 집에선 웃지 말거라. 웃음조차 금지된 집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웃다가는 큰일을 당한다는 뜻인지 서린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뒤척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혼례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가마 안은 비단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서린의 가슴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가마의 작은 틈새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 혀를 차는 이들, 고개를 돌리는 이들이었지요. 서린은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아마도 한동안은 보지 못할 얼굴들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청송서문가의 대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높고 묵직한 문이었습니다. 닫혀 있을 때도 위압감을 주는 문이었지요. 서린은 가마에서 내려 그 문 앞에 섰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와 비녀 옆에 머리카락 몇 올을 흩트였습니다. 서린은 흔들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 넘기며 굳은 표정으로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 안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서린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대문이 열렸습니다. 서문가의 대문을 넘어선 순간 서린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요. 고개를 푹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이 마치 숨을 참고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인데도 마당 안은 서늘했습니다. 처마 끝에 걸린 풍경이 살짝 흔들렸지만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듯 작고 가늘게 울렸지요. 혼례가 끝나고 첫날 밤이 지나자마자 서린은 시댁의 규율을 하나하나 전달받았습니다. 전달한 이는 윤노 부인이었지요. 안채 대청마루에 반듯하게 앉은 윤노 부인은 나이가 60을 넘겼음에도 괜히 꼿꼿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흰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게 단단히 쪽을 찐 모습이 마치 오래된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차갑고 분명했습니다. 아침 문화는 달기 울기 전에 올리거라. 음식은 내가 젓가락을 든 뒤에 들거라. 외간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말거라. 친정 이야기는 이 집에서 꺼내지 말거라. 서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하나를 새겼지요. 남편 서문태강은 서린과 나이가 3살 위였습니다.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내였지만 어딘가 생기가 없었습니다. 말수가 극히 적었고 웃음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 앞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윤노 부인이 말을 하면 태강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예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서린은 태강의 눈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 눈 속에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밥상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식구가 앉아도 아무도 먼저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윤노 부인이 젓가락을 쥐어야 비로소 다들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지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울 정도였으니 밥상머리에서 웃음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리는 첫날 저녁 동생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져 잠깐 시선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 순간 윤노 부인의 눈이 서린에게 꽂혔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서린은 얼른 시선을 밥상으로 내렸습니다. 집안 하인들은 하나같이 그늘져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낮추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으며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말을 아꼈지요. 서린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재빨리 물러났습니다. 웃는 얼굴을 보여줄 만큼 이 집에서는 누구도 마음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린은 사흘째 되던 날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안채, 깔끔한 사랑채, 잘 다듬어진 화단이었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꽃이 피어 있어도 향기가 없는 것 같고 새가 날아와 앉아도 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집이었지요. 사랑채 끝쪽 담장과 가까운 곳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에는 빗장이 걸려 있었고 빗장 위에는 오래된 먹줄이 십자로 묶여 있었습니다. 봉인된 방이었지요. 서리는 그 방 앞을 지나다 발을 멈추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틈새로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뭔가 다른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의 채취인지 아니면 오래된 종이 냄새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였지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이 돌아보자 하녀 하나가 황급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며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그 방 근처에서는 아무도 발을 멈추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서린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온기가 찾아왔습니다. 서린이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늙은 몸종 하나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옥분이라 불리는 여인이었지요. 나이는 50이 넘어 보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 없이 작은 뚝배기를 내밀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따끈한 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서리는 그 냄새에 갑자기 눈이 시큰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낮게 말하자 옥분은 주변을 한번 살핀 뒤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마님께 미움받지 마시오. 이 집에서 그게 제일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옥분은 소리 없이 물러났습니다. 밤이 되자 사랑채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강이 혼자 술을 마시는 소리였지요. 잔 이상에 놓이는 소리, 숨을 길게 내쉬는 소리, 그리고 이따금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왔습니다. 서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괴로워하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서리는 태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 전에 며느리가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되신 분들인지요? 태강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지요. 알 것 없는 일이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속에 서린이 찾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건 모른다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지요. 서린은 그날 밤 집안 족보를 살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래된 족보는 안채 서랍장 깊숙이 있었는데 펼쳐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며느리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자리에 먹으로 지운 흔적이 여럿 있었지요.
고의로 지워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리는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지워진 이름들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먹빛 아래서도 희미하게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지워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조차 지우려 한 누군가가 있었지요. 서리는 족보를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안의 고요함이 왜 그토록 서늘한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 되면 어김없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요. 담장 너머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불면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틀째, 사흘째 밤이 되어도 그 소리는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방향에서 흘러왔습니다. 낮고 가느다란 흐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이 소리를 죽이며 우는 그런 울음이었지요. 서리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두근거렸습니다. 저 소리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리는 옥분을 조용히 불러 물었습니다. 새벽에 우는 소리가 들리던데 누구입니까? 옥분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꽉 쥐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지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시선을 옆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바람 소리이옵니다. 이 집은 담이 높아 바람이 돌면 그런 소리가 나지요. 그러나 그 대답이 거짓이라는 것을 서리는 알았습니다. 옥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서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다리기로 했지요. 진실은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 앞에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니까요. 사흘 뒤 옥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밤이 깊어 집안이 조용해진 뒤 옥분은 서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옥분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무언가가 넘치려는 표정이 역력했지요. 그녀는 문을 닫고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습니다. 아씨, 이 집 며느리가 셋이었습니다. 서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이 이어 말했지요. 첫째 며느리는 남원 고을에서 꽤 이름난 가문의 딸이었다고 했습니다. 혼인 초에는 총명하고 성품도 바르다고 칭찬이 자자했지요. 하지만 친정 가문이 흉년의 빚을 지고 기울기 시작하자 윤노 부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가혹하게 꾸짖고 없는 허물을 들추어 매일 들볶았지요. 결국 첫째 며느리는 정신이 피폐해져 친정으로 쫓겨나듯 돌아갔습니다. 그 뒤 그 가문이 어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성품이 온순하고 손재주가 좋은 낭자였다고 했습니다. 윤노 부인의 눈에 들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요. 하지만 어느 날 안채 장롱에서 비단 한 필이 없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윤노 부인은 망설임 없이 둘째 며느리를 지목했습니다. 도둑질을 했다는 누명이었지요. 둘째 며느리는 억울하다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하인들은 모두 윤노 부인의 편이었습니다. 결국 둘째 며느리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비단이 어디서 나왔는지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옥분뿐이었지요. 셋째 며느리 이야기를 꺼낼 때 옥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유독 심성이 여린 낭자였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이 두렵다고 했지요. 그 낭자는 시집온 집안년도 되지 않아 몸져 눕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고 잠을 자지 못했으며 밤마다 울었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병명을 알 수 없다고 했지요. 어느 가을 아침 셋째 며느리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윤노 부인은 병을 이기지 못해 친정에서 데려갔다고 했지만 그 뒤 셋째 며느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옥부는 그 대목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맺힌 것을 손등으로 훔쳤지요. 서리는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세 며느리 모두 윤노 부인의 손에 의해 쫓겨나거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늘 며느리들의 잘못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졌지요. 허물이 없으면 만들어내고 반박하면 더 큰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리는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 걸리던 것을 꺼냈습니다. 이 집 어디에도 전에 며느리들이 살았던 흔적이 없었습니다. 폐물 한 점, 옷감 한 조각, 글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사람이 살다 간 자리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남는 법인데, 이 집은 마치 처음부터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 며칠 뒤 윤노 부인은 안채 마당에서 하인들을 모아놓고 서린의 바느질 솜씨를 공개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서린이 수놓은 베개싯을 들어 올리며 이걸 바느질이라 하느냐, 아낙네 솜씨도 이보다는 낫겠다고 했지요. 하인들은 웃지도 동조하지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서린은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뺨이 달아올랐지만 입술을 깨물었지요. 지금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서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노 부인은 서린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린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다가 봉인된 방 근처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방 근처를 서성이다가 서린을 발견하고는 재빠르게 담장 그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린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지요. 이윽고 방 문 아래 틈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몸을 낮추어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비녀였습니다. 은빛이 바래고 끝이 살짝 휘어진 비녀였지요. 서린은 등잔빛 아래에서 비녀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때 안쪽 면에 새겨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작고 가느다란 글씨였지요. 억울하다. 서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일어났지요.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집에서 말하지 못하고 억눌린 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추어 왔지요. 서린은 비녀를 손 안에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이 비녀를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남겼는지 서린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린이 그 비녀를 손에 쥔 날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녀는 서린의 옷고름 안쪽에 깊이 숨겨두었지요. 차갑고 작은 그것이 서린의 가슴 언저리에서 묵직하게 무게를 더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두 글자를 새긴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 서린은 생각할수록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린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윤노 부인이 서린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서린이 들어서자 윤노 부인은 반듯하게 앉은 채 말했습니다. 이 집 제사는 며느리가 도맡아 치르는 것이 법도다. 다음 달 조상 제삿날을 내가 준비하거라. 말은 그럴듯했지만 서린은 그 속을 알아챘지요. 제사 예법은 복잡하고 엄격했습니다. 제수 음식의 종류와 진설 순서, 홀기 있는 법, 분양의 절차까지 하나라도 어긋나면 조상을 욕되게 했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내쫓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윤노 부인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지요. 서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윤노 부인은 잠깐 서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을 찾으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서린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노 부인은 가볍게 코웃음을 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부터 서린은 밤을 아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빈틈없이 해내면서 밤이 되면 등잔불을 가까이 당기고 예법 서책을 펼쳤습니다. 제사 예법을 담은 책은 사랑채 서가 한 귀퉁이에 있었습니다. 태강이 거들떠보지 않는 책이었지요. 서리는 그 책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수 음식의 이름과 놓이는 자리를 외우고 홀기의 순서를 되뇌었습니다. 손이 틀리면 다시 짚고 순서가 헷갈리면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 등잔 기름이 줄어드는 것도 몰랐지요. 그러던 중 뜻밖의 인연이 생겼습니다. 서린이 제수 음식 재료를 확인하러 곳간 쪽으로 가다가 담장 밖에서 낮은 기침 소리를 들었지요. 담장에 기대어 볕을 쬐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두루마기를 걸쳤지만 눈빛이 형형하고 등이 반듯한 노인이었지요. 마을 사람 중에 가끔 서문과 근처를 서성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누구이시옵니까? 서린이 담장 너머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서린을 한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지요. 최진수라 하오. 옛날 이 집안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요.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최진수는 젊은 시절 훈장을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서문가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언제부터인가 발길이 끊겼다고 했지요. 그는 서린에게 특별한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보다 무서운 건 감춘 죄요. 죄는 아무리 깊이 묻어도 결국 냄새가 난다오. 서린은 그 말이 무겁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쩌면 이 노인은 서문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지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린은 마음속에 그 이름을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드디어 제삿날이 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서린은 움직였습니다. 제수 음식은 전날 밤부터 손질해 두었고 진설 순서는 머릿속에 꼼꼼히 그려두었지요. 홍동백서, 어동육서, 조유리씨. 서린은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올렸습니다. 향을 피우는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고 홀기를 잇는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하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지요. 지금껏 본 적 없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제사가 끝난 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윤노 부인이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을 잡으려 했지만 잡을 것이 없었지요. 예법 하나 어긋나지 않았고 음식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윤노 부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지요. 기대했던 실수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윤노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린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숙이면서도 눈끝으로 서린을 살피던 이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눈을 마주치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지요. 작은 변화였지만 서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힘이 아니라 신뢰로 얻는 것이라는 것을 서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강도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강이 서린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추는 것이 느껴졌지요. 한참 뒤 문이 열리고 태강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린 맞은편에 앉았다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고했소. 짧은 말이었지만 태강에게서 그런 말을 듣기는 처음이었지요. 서린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도령께서는 어찌하여 늘 어머님 앞에서만 그리 작아지십니까? 태강의 얼굴에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소.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법이었고 그것을 어기면 며칠씩 방에 갇혔소. 두려움이 몸에 배이면 어른이 되어도 지워지지 않는 법이요. 서리는 그 말을 들으며 태강이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사내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 억눌려 자란 사람이었지요. 그 억눌림이 태강을 이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동시에 알았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태강조차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옥분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국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가져왔지요. 아씨, 혹시 이 집 곳간 아래 묻힌 장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서리는 몸이 굳었습니다. 장부라는 말이 비녀에 새겨진 두 글자와 함께 머릿속에서 맞물렸지요. 서리는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해 보시오. 봉인된 방, 지워진 이름들, 사라진 며느리들, 그리고 이제 장부까지. 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윤노 부인이 있다는 것도. 옥분이 말한 장부 이야기는 그날 밤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야기가 막 깊어지려는 순간 멀리서 윤노 부인의 기침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지요. 옥분은 혼이 빠진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서리는 혼자 남아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조용히 흔들렸지요. 장부가 있다면 그것은 봉인된 방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리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굴렸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기다리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지요. 며칠을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윤노 부인이 안채를 비우는 시간, 하인들이 집안 곳곳으로 흩어지는 시간, 태강이 사랑채에서 꼼짝하지 않는 시간을 서리는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윤노 부인이 마을 안쪽 친지댁에 문안을 간다는 날이었지요. 하인들이 부인을 배웅하러 대문 쪽으로 몰리는 사이 서리는 조용히 사랑채 끝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봉인된 방의 빗장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먹줄로 묶인 매듭은 세월의 사가 손가락 끝으로 당기자 풀렸지요. 빗장을 드러내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공기가 훅 밀려왔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방 특유의 냄새, 먼지와 묵은 종이,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였지요. 서리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나무 괴짝이 2개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묶여있는 보따리들이 있었지요. 서리는 먼저 괴짝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오래된 것이라 열쇠 없이도 비틀자 열렸습니다. 괴짝 안에는 두툼하게 쌓인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혼서, 토지 문서, 재산 목록이었지요. 서리는 손을 빠르게 움직이며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문서 더미 사이에서 낯선 이름들이 적힌 장부가 나왔습니다. 장부 안에는 논과 밭의 넓이, 가옥의 수, 노비의 수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이름들이 서린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첫째 며느리 친정의 성씨, 둘째 며느리 친정의 지명, 셋째 며느리 집안과 관련된 기록이었습니다. 서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이것은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들의 친정이 몰락한 뒤 그 재산이 서문가로 넘어온 기록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것이었지요. 윤노 부인은 며느리의 친정이 기울기를 기다렸다가 혹은 직접 기울게 만들었다가 그 재산을 빼앗아온 것이었습니다. 서린은 손이 떨렸지만 장부를 꼭 쥐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증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서린이 돌아볼 틈도 없이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빗장 걸리는 소리가 울렸지요. 서린은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단단히 잠긴 것이었지요. 서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리를 내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올 것이고, 그러면 이 방 안에 서린이 있었다는 것이 온 집안에 알려지는 것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앞에 윤노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문 안을 간다고 했던 윤노 부인이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지 않은 것이었지요. 윤노 부인의 얼굴에는 기다리던 것을 마침내 얻은 사람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지요. 남의 방에 몰래 드는 것이 양반과 며느리가 할 짓이냐. 윤노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이미 마당에는 하인들이 불려 나와 있었습니다. 서린은 순간 장부를 치마 속으로 밀어넣으려 했지만 윤노 부인의 눈이 그 손을 따라갔습니다. 꺼내어라. 짧은 명령이었지요. 서린은 장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윤노 부인이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나이 든 하인 2명이 서린의 앞으로 다가섰지요. 몸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치마 속에서 장부가 나오자 윤노 부인은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담장 너머로 마을까지 번졌지요. 서문가 넷째 며느리가 안채를 몰래 뒤지다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정 몰락한 집딸이 재물을 탐냈다는 말도 보태어졌지요. 서린의 친정에까지 그 소문이 닿았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밤을 지샜다는 이야기는 하인 하나가 서린에게 몰래 전해 주었습니다. 태강은 서린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태강은 또 한 번 작아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지고 실망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법이었으니까요. 윤노 부인은 서린을 별채 한 칸에 가두었습니다. 식사는 하루 한 끼만 들어왔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요. 그 좁은 방 안에서 서린은 눈을 감고 장부에서 본 내용을 하나하나 되살렸습니다. 손에 쥐었던 그 기록들, 이름들, 숫자들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장부는 빼앗겼지만 서린의 기억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옥분이 문틈으로 작은 보자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덩이와 짠 장아찌였지요. 서린은 그것을 받아 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라진 며느리들이 끝내 말하지 못하고 삼킨 억울함,
비녀 안쪽에 작은 글씨로 새겨진 그 두 글자, 그것이 서린의 등을 떠밀었지요. 이 집의 비밀은 반드시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낼 사람은 지금 이 별채 안에 갇혀 있는 서린뿐이었습니다. 별채에 갇힌 지 닷새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요. 서린은 좁은 방 안에서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낮 동안 머릿속으로 장부의 내용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지만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답답하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문 아래 틈새로 가느다란 빛이 흔들렸습니다. 옥분이었지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틈새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아씨,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서린은 소리 없이 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옥부는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들어온 것이 40년도 더 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절 윤노 부인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요. 윤노 부인은 젊은 시절 몹시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변변한 집안도 든든한 배경도 없이 서문가에 시집 온 여인이었지요. 처음 몇 해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았다고 했습니다. 눈물도 많았고 홀로 담장 아래 쭈그려 앉아 흐느끼는 일도 많았다고 옥부는 기억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을 기점으로 윤노 부인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시어머니가 병석에 누운 뒤였지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가벼운 몸살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차도가 없었습니다. 의원이 다녀가도 낫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몸이 야위어 갔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지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윤노 부인은 집안의 모든 권한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뒤로는 눈물을 보인 일이 없었다고 했지요. 웃음도 눈물도 사라진 사람처럼 그저 단단해졌습니다. 옥부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시던 약재 중에 이상한 것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를 옥부는 그 시절 얼핏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지요. 윤노 부인의 눈과 귀가 집안 구석구석에 닿아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최진수였지요. 그는 그 시절 서문가와 드나들던 훈장이었는데 무언가를 보고 난 뒤 발길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거기까지 말하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서린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조각들이 하나씩 맞추어지고 있었지요. 가난한 집안 출신의 여인이 권력을 쥐기 위해 시어머니를 제거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 뒤 며느리들의 친정 재산을 빼앗으며 부를 쌓아온 것, 이 모든 것이 수십 년에 걸쳐 이 집 안에 쌓인 죄였습니다. 서린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무게가 다시 한번 가슴을 눌렀지요. 며칠 뒤 서린은 별채에서 풀려났습니다. 윤노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린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서린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윤노 부인이 경계한다는 것은 서린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태강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강이 사랑채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접혀있는 그것을 펼쳐보니 낯선 이름과 함께 논밭의 규모가 적혀 있었지요. 태강은 처음엔 무심코 넘기려다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 이름이 첫째 며느리 친정의 성씨와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태강은 그것을 들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서린이 봉인된 방에서 무엇을 발견하려 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태강은 서린을 찾아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그는 말없이 그 종이를 서린 앞에 내밀었지요. 서린은 그것을 받아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어 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령께서도 이제 아셨습니까? 태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지요. 어머니가 이런 분이신 줄은 몰랐소. 그 목소리에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두려워하며 따라온 어머니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었지요. 서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령, 저와 함께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이 집에서 억울하게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태강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가에 무언가가 지나갔지요. 두려움인지 결심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윤노 부인이 서린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마주 앉은 윤노 부인은 품속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내 서린 앞에 놓았지요. 펼쳐보니 한씨 가문 앞으로 된 빚 문서였습니다. 서린 친정의 빚을 서문가에서 대신 갚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이 처음 혼담 때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윤노 부인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친정이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논밭을 내놓아야 한다. 내가 얌전히 있으면 내가 봐줄 것이요. 계속 이 집 안을 헤집고 다니면 그 문서를 관아에 넘기겠다. 협박이었지요. 노골적이고 차가운 협박이었습니다. 서린은 그 문서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친정의 어머니와 아버지, 어린 동생들의 얼굴이 눈앞에 스쳤지요. 윤노 부인은 서린에게서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고 윤노 부인을 바라보았지요. 어머님, 저는 이 집을 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고 믿을 뿐이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노 부인의 눈에 서늘한 빛이 지나갔지요. 그날 저녁 서린은 몰래 담장 밖으로 나가 최진수를 찾았습니다. 노인은 마을 어기 낡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지요. 서린이 사정을 이야기하자 최진수는 오래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따로 있소. 내가 그 시절 직접 보고 적어둔 기록이 있다오. 윤노 부인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한 일이 모두 담겨 있지요. 서린은 그 말에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최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것을 꺼내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소. 그래도 하겠소. 서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최진수를 만나고 돌아온 날 밤, 서린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지요. 하지만 두렵다는 생각보다 먼저 드는 것은 이상하게도 고요함이었습니다. 이미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면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법이었습니다. 서린은 눈을 감고 비녀에 새겨진 두 글자를 떠올렸지요. 억울하다. 그 글씨를 새긴 손이 서린에게 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강이 서린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함께 진실을 밝히자고 했을 때 그 눈빛이 하루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태강은 안채 쪽을 서성이며 서린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언가 있다는 것을 서린은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가 드러났지요. 윤노 부인이 전날 밤 태강을 불러 단둘이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옥분이 몰래 전해준 이야기였지요. 윤노 부인은 태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설인이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이 집에 들어왔다는 것이었지요. 친정의 빚을 갚기 위해 혼인을 이용했고 봉인된 방에 들어간 것도 재물을 훔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진수와 내통하여 서문가의 비밀을 마을에 퍼뜨리려 한다고 덧붙였지요. 교묘하고 치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과 거짓을 절묘하게 섞어 놓았기 때문에 더욱 믿기 쉬운 이야기였지요. 태강은 혼란스러웠을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말이 곧 진실이었던 사람에게 그 어머니의 말과 아내의 말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은 잔인한 일이었지요. 태강은 결국 어머니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설인과 마주쳤을 때 그가 시선을 돌려버리는 것이 그 증거였지요. 설인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 어딘가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함께 하자고 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등을 돌린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설인은 그 감정이 자신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이었으니까요. 윤노 부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을 하나씩 불러들이기 시작했지요. 설인에 대해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 후하게 쳐준다는 말이 은밀하게 돌았습니다. 오랜 세월 윤노 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은 어렵지 않았지요. 하루 이틀 사이에 설인을 향한 집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밥을 가져오는 손이 거칠어졌고 인사를 받아주는 눈빛이 사라졌습니다. 그 와중에 옥분에게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윤노 부인은 옥분이 설인에게 음식을 몰래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옥분을 마당 한가운데 세워놓고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꾸짖었지요. 주인의 뜻을 어기고 갇힌 며느리와 내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노 부인은 옥분을 당장 내쫓겠다고 선언했지요. 설인은 그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있다면 저에게 있습니다. 옥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윤노 부인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설인이 나선 것이 오히려 반가운 눈치였지요. 내가 나서는 것 자체가 이 집 법도를 모르는 것이다. 윤노 부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결국 옥분을 당장 내쫓는 것은 면했지만 설인은 더 큰 미움을 샀지요. 집안 전체가 설인을 적으로 돌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며칠 뒤 윤노 부인은 새로운 술을 꺼냈습니다. 사람을 시켜 설인 친정에 놓은 문서를 가져오게 한 것이었지요. 한씨 가문 앞으로 된 빈 문서와 함께 논을 담보로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병이 났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설인은 그 소식에 밤새 뜬 눈으로 앉아 있었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눈물을 쏟으면 친정도 억울한 며느리들도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태강은 그 무렵술에 깊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밤마다 홀로 잔을 기울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설인은 어느 날 밤 사랑채 앞을 지나다 멈추었습니다. 문 안에서 태강이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고통만은 분명히 느껴졌지요. 태강도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진실과 두려움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었지요. 서리는 그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금 그에게 다가가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때가 있는 법이었지요. 바로 그 즈음 최진수가 서린에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담장밖 느티나무 아래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서린이 열어보니 안에 오래된 서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진수가 수십 년 전 직접 적어두었다는 기록이었지요. 윤노 부인이 시어머니에게 드린 약재에 독초가 섞였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과 첫째 며느리 친정 재산이 서문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관아의 관리를 매수한 정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수는 편지 끝에 이렇게 적었지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증인의 진술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봉인된 방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린은 서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윤노 부인은 서린이 도둑 취급을 받은 뒤 봉인된 방에 자물쇠를 새로 달았을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지요. 더구나 이제는 집안 모두가 서린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길은 반드시 있는 법이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서린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음 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하늘이 낮아졌습니다. 서문가의 마당에는 낙엽이 쌓였지만 쓸어내는 사람이 없었지요. 하인들은 서린과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안채 쪽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 전체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었지요. 서린은 그 긴장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윤노 부인이 마지막 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그것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저녁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는 빗줄기였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굵어졌지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해질 무렵 하인 둘이 서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린의 짐을 들었지요.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별채라고 했습니다. 전에 갇혔던 그 작은 별채였지요. 이번에는 윤노 부인의 명이 더 단호했습니다. 밖에서 자물쇠를 채웠고 창문에는 빗장을 걸었지요. 서린은 빗소리를 들으며 좁은 방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별채는 안채에서 멀리 떨어진 탓에 바람이 스며들었지요. 얇은 이불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서린은 이불을 어깨에 두르고 벽에 기댔습니다. 빗소리가 거세질수록 방 안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지요. 그 고요함 속에서 서린은 처음으로 두려움이 몸을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버텨온 시간 동안 꾹꾹 눌러온 것들이 빗소리와 함께 조금씩 새어 나오는 것 같았지요. 서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 밤 윤노 부인은 태강을 불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안채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서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뒤 빗소리 너머로 태강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들렸지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어머니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태강이었지요. 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에 귀를 바짝 대었습니다. 빗소리에 무쳐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태강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이내 윤노 부인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이어졌고 그 뒤로 태강의 목소리는 사라졌지요. 윤노 부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랐지만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태강이 다시 무너진 것이었지요. 서리는 창문에서 물러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캄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사람이 왔습니다. 옥분이었지요. 자물쇠가 걸린 별채 창문 아래로 손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서린이 받아서 열었더니 따뜻한 밥과 국이 들어 있었지요. 밥 위에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제사가 사흘 뒤입니다. 마님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리는 그 쪽지를 손 안에 꼭 쥐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 창밖을 향해 낮게 물었습니다. 옥분, 어찌 이리 왔소? 잡히면 어찌하려고요? 한참 뒤 창 아래서 옥분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아씨가 여기 계시는 한 저도 여기 있어야지요. 그날 저녁 늦게 윤노 부인이 별채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서린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에 도장을 찍어라. 서린이 펼쳐보니 이혼서였습니다. 남편과의 인연을 끊고 이 집을 나가겠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서린은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윤노 부인을 올려다보았지요. 이것은 쓸 수 없습니다. 윤노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친정론을 내일 당장 관하에 넘기겠다. 서린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윤노 부인은 그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잠깐 멈추었다가 돌아서며 나갔지요. 문이 다시 잠겼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친정에 놓은 어머니의 얼굴, 어린 동생들이 차례로 떠올랐지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번엔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잠깐 우는 것은 허락해도 괜찮았습니다. 서리는 소리 없이 울었지요. 그리고 다 울고 나서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튿날 밤 뜻밖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최진수가 마을 원로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서문가의 제삿날에 마을 원로들이 을에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언가 일어나도록 최진수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옥분이 창 아래서 숨죽여 전해준 이야기였지요. 서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사가 이틀 뒤였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지자 서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별채 안을 조용히 살폈지요. 자물쇠는 바깥에 있었지만 창문의 빗장은 안쪽에서 들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낮에 옥분이 음식을 가져올 때 창문을 살짝 열었다가 닫는 것을 보며 서리는 이미 머릿속으로 그려두었지요. 서리는 천천히 창문 빗장을 들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날까봐 숨을 멈추었지요. 다행히 조용했습니다. 창문을 밀자 차가운 밤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빗물을 머금은 흙냄새와 낙엽 냄새가 함께 들어왔지요. 서리는 몸을 낮추어 창밖으로 나갔습니다. 젖은 땅이 버선 아래로 느껴졌습니다. 차가웠지만 서리는 개의치 않았지요. 발소리를 죽이며 봉인된 방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어두웠지요. 그 어둠이 오히려 서린을 도왔습니다. 봉인된 방의 새 자물쇠는 단단했습니다. 서리는 옥분이 몰래 건네준 녹슨 쇠꼬챙이를 꺼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자물쇠 구멍에 쇠꼬챙이를 밀어넣고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지요. 서리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지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더듬었습니다. 괴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괴짝 뒤쪽 벽과 괴짝 사이의 좁은 틈을 살폈습니다. 손이 닿는 곳에 차가운 것이 있었습니다. 돌 하나였지요. 서리는 그 돌을 드러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기름 종이로 쌓인 무언가가 있었지요. 서리는 그것을 꺼내 품 안에 깊이 안았습니다. 무엇인지는 방 안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빛이 없었으니까요. 서리는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별채로 돌아와 창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지요. 그리고 품에 안은 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비쳐드는 틈을 기다려 기름 종이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문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노 부인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이었지요. 서리는 그 문서를 다시 기름 종이에 싸서 가슴 깊숙이 품었습니다. 제사가 내일이었습니다. 제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었지요. 처마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렸습니다. 서문과 대문 밖으로는 이른 아침부터 마을 원로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제삿날이면 이래 이 집에 모이는 것이 오랜 관례였지요. 흰 도포를 갖춰 입은 노인들이 마당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최진수가 며칠 전부터 그들을 찾아다니며 무언가를 이야기했다는 것을 윤노 부인은 아직 알지 못했지요. 윤노 부인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내리며 집안을 장악한 사람 특유의 단단함으로 움직였지요. 제수 음식이 제자리에 놓이는지 확인하고 마당 청소가 깨끗이 되었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별채 쪽으로 눈길을 던졌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서린을 공개적으로 내쫓을 작정이었습니다.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의 잘못을 들추고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려는 것이었지요. 완벽한 자리였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증인이 되는 자리였으니까요. 별채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하인이 서린을 데리러 온 것이었지요. 서린은 이미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게 비녀를 꽂았지요. 그 비녀가 바로 봉인된 방 앞에서 주었던 억울하다는 글씨가 새겨진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서린은 거울 삼아 물그릇에 얼굴을 비추며 그 비녀를 꽂을 때 눈을 감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의 억울함이 오늘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빌었지요. 마당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서린에게 쏠렸습니다. 원로들, 하인들, 태강, 그리고 윤노 부인의 눈이 일제히 서린을 향했지요. 서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반듯하게 들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지요. 가슴 안쪽에는 기름 종이에 싼 문서가 단단히 품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윤노 부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원로들을 향해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며느리가 봉인된 방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 했고 집안의 법도를 어기며 외간 남자와 내통했으며 이 집에 있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랫동안 준비한 것처럼 매끄럽고 논리적이었지요. 원로들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마을에서 권위를 쌓아온 윤노 부인의 말이었으니까요. 서리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윤노 부인의 말이 끝나자 잠깐의 침묵이 흘렀지요. 그 침묵 속에서 서린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원로들을 향해 공손히 절을 올리고 입을 열었지요. 어르신들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서리는 품에서 기름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쳤지요. 먼저 꺼낸 것은 장부였습니다. 별채에 갇히기 전 머릿속으로 새겨두었던 내용을 밤새 다시 옮겨 적은 것이었지요. 며느리 셋의 친정 재산이 서문가로 넘어온 기록, 논밭의 규모와 날짜,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로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것을 살폈지요. 술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원로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이가 묵직하게 물었습니다. 윤노 부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으로 지어낸 거짓입니다. 아무 증거도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지요.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이 이번에는 서린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당 한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최진수였지요. 오래된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원로들 중 몇몇이 그를 알아보고 눈빛을 교환했지요. 최진수는 서린 옆에 서서 원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과 오랜 인연이 있는 최진수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수십 년 전 직접 목격한 것들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 친정 재산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관아 관리가 매수된 정황,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일, 윤노 부인이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약재에 손을 댄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었지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지요. 원로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노 부인의 눈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것이 보였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윤노 부인은 다시 목소리를 세웠습니다. 늙은 훈장의 헛소리요. 수십 년 전 일을 누가 증명하겠소. 말은 강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때 옥분이 나섰습니다. 평생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온 늙은 몸종이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앞으로 걸어 나온 것이었지요. 옥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무릎을 꿇고 원로들 앞에서 눈물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도둑 누명을 쓸 때 그 비단이 어디서 나왔는지, 셋째 며느리가 사라지던 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했지요. 목소리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당에 무겁게 쌓였습니다. 원로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서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 것을 꺼낼 때가 되었음을 알았지요. 서리는 기름종이 안쪽에 깊이 쌓여 있던 문서를 꺼냈습니다. 봉인된 방벽 아래 돌틈에 숨겨져 있던 바로 그것이었지요. 서리는 그것을 펼쳐 원로 중 가장 연장자 앞에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것을 읽어 주십시오. 노인의 눈이 문서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읽는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그리고 그 내용을 낮은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윤노 부인이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올린 약첩의 기록이었습니다. 약방문 옆에 다른 손으로 덧붙여 쓴 것이 있었는데 약재 중 하나를 바꿔치기한 내용과
그로 인한 결과가 적혀 있었지요. 그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그 시절 이 집을 드나들던 의원이었습니다. 양심을 이기지 못해 기록해두고 봉인된 방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지요. 마당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이전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것 같은 침묵이었지요. 태강이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윤노 부인이 움직였습니다. 서린을 향해 달려들듯 다가왔지요. 눈에 이글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 손이 서린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원로들 중 2명이 사이에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인, 진정하시오. 연장자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렸지요. 윤노 부인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처음으로 갈 곳이 없어진 사람처럼 서 있었지요. 평생 권력으로 군림하며 쌓아온 것들이 한 장의 문서와 2 사람의 증언 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윤노 부인에게 쏠렸지요. 그 눈길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다른 것을 읽게 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당에서 그 수십 년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문가는 달라졌습니다. 한꺼번에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요. 마치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봄볕에 조금씩 녹아내리듯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변해갔습니다. 처마 끝에서 고드름이 녹아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 집에 굳어있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지요. 마을 원로들은 그날 제삿날 자리에서 윤노 부인의 모든 권한을 거두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강제로 내치는 것은 아니었지요. 다만 안채의 열쇠와 장부 그리고 재산 문서가 서린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윤노 부인은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아무도 들이지 않았지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윤노 부인은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별채 쪽으로 걸어갔지요. 평생 온 집안을 쥐락펴락하던 그 걸음이 얼마나 작아 보이던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옥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태강은 며칠을 사랑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술도 손에 대지 않았지요. 서린은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컸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평생 믿어온 어머니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자신도 모르게 비겁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린은 기다렸지요. 열흘째 되던 날 밤, 태강이 서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온 태강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요. 그는 서린 앞에 앉더니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가만히 떨렸지요.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소. 믿어야 할 때 믿지 못했고 나서야 할 때 물러섰소. 그 말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 나는 참으로 비겁한 사람이요. 목소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끊겼습니다. 서린은 잠시 태강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령 늦었지만 지금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태강의 눈이 붉어졌지요. 서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옥분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별채 쪽으로 쫓겨나 있던 옥분을 안채로 불러들이고 정식으로 자리를 주었지요. 옥분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린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 버텨준 사람이 옥분이요. 고맙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지요. 그 다음으로 서리는 억울하게 쫓겨난 새 며느리를 위한 제사를 따로 지냈습니다. 간소하지만 정성스러운 제사였지요. 족보에서 먹으로 지워진 이름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경우는 며느리라고만 적었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워진 사람들이 다시 존재하게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서리는 제사를 올리며 향 연기가 하늘로 오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하다는 글씨를 새긴 그 손이 이제 조금은 쉬어도 되기를 바랐지요. 봉인된 방에 빗장이 거쳤습니다. 문을 활짝 열었더니 묵은 공기와 함께 먼지가 솟구쳤지요. 서리는 하인들과 함께 그 방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괴짝을 꺼내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열었지요. 오랜 세월 빛이 들지 않던 방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구석구석을 채우던 어둠이 물러났지요. 그 방은 그 뒤로 빗장 없이 열린 채로 두었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으면 닫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집안 하인들이 변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소리였지요. 소리를 죽이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하인들이 어느 날부터 조심스럽게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마당에서 어린 하인 하나가 실수로 물동이를 엎지르고는 킥킥 웃음을 터뜨렸지요. 주변 하인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집에서 들리지 않던 소리였습니다. 서리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입가를 올렸지요. 서린 친정의 빈 문서는 다시 살폈습니다. 부풀려진 금액을 본래대로 바로잡고 무리하게 담보로 잡힌 논 문서를 돌려주었지요. 한꺼번에 갚는 것은 어려웠지만 천천히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서린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지요. 아버지의 병도 조금씩 차도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서리는 오랫동안 어루만지지 못한 곳이 비로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강과 서리는 집안을 다시 세웠습니다. 태강은 어머니에게 배운 것 대신 서린에게서 배우기 시작했지요. 사람을 두려움으로 다스리지 않고 말 한마디에도 신의를 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졌지요. 밥상머리에서 누군가 먼저 젓가락을 들어도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진수는 어느 날 서린을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노인은 느티나무 그늘 아래 서서 말했지요. 숨긴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오. 그것이 하루가 걸리든 수십 년이 걸리든 말이오. 부인이 그것을 증명했소. 서리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어르신이 오랫동안 그 진실을 지켜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진수는 빙그레 웃고 돌아섰지요. 그 뒷모습이 느티나무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서리는 바라보았습니다. 별채에서 홀로 지내는 윤노 부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끼니는 꼬박꼬박 들어갔지만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았지요. 서리는 가끔 직접 음식을 들고 별채를 찾았습니다. 윤노 부인은 처음엔 외면했지만 서리는 상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났지요. 어느 가을날 윤노 부인이 별채 마루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상을 들고 들어서자 윤노 부인이 낮게 말했지요. 나는 무서운 게 싫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서린은 아무 대꾸 없이 상을 놓고 나왔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서린은 알 것도 같았고 모를 것도 같았지요. 마을에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넷째 며느리가 귀신 같은 집안을 살렸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지만 서리는 그 말들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살린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으니까요. 억울하게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진실을 지켜온 사람이 있었으며, 마지막에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리는 다만 그것들을 연결했을 뿐이었지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서리는 활짝 열린 봉인된 방 앞을 지나다 발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와 있었지요.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서리는 가슴에서 오래된 비녀를 꺼냈습니다. 억울하다는 글씨가 새겨진 그 비녀를 방 안창가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지요. 햇살이 은빛 비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서리는 두 손을 모으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마당 쪽으로 걸어 나갔지요.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웃음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서문가 전체를 감쌌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은 두려움으로 사람을 다스릴 수 있을지 몰라도 두려움으로 쌓은 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법이라고. 그리고 아무리 깊이 감추어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만난다고. 서린이 지킨 것은 집안의 재산도 자신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었지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악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넘치고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윤노 부인은 수십 년에 걸쳐 권력을 쌓았지만 그 뿌리가 두려움과 거짓 위에 있었기에 결국 한 며느리의 고든 마음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서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진실을 향한 한 걸음이 쌓여 마침내 굳게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하셨지요. 서린 곁에 옥분이 있었고 최진수가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곁에는 반드시 바른 사람이 모이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